저는 올해 72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 보는 눈쯤은 생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웃으며 다가와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내 편인 척하면서 내 등을 떠미는지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사람은 늙어서 속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속는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만 해도 저는 내가 이렇게 오래 혼자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슬픔도 잘 몰랐습니다. 조문객 받고 음식 정리하고 친척들 말에 대답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울다 보니 그냥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나서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주 전화하더니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 아니면 목소리 듣기도 어렵습니다. 딸은 같은 서울에 산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 말고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쁘다, 애들 학원이다, 남편 저녁 챙겨야 한다. 늘 사는 게 급하다는 말뿐이었지. 엄마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건 언제나 제일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자식들 사는 게 다 그렇지 내가 늙었다고 애들 삶까지 흔들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모든 이해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복도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건 결국 제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부딪히진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을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됐다는 걸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평생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살겠다고 버텨온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인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동사무소에 알아보고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몇 번이나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냥 청소 좀 도와주고 밥 챙겨주는 정도래. 요즘 다 그렇게 해. 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 모릅니다. 이제는 남의 손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는 뜻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박선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55쯤 되어 보였고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고 웃을 때도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첫인상만 보면 참 단정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한 척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거리감 있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딱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날엔 냉장고를 정리해줬고 둘째 날엔 싱크대에 찌든 때를 벗겨냈고 셋째 날엔 베란다 화분까지 가지런히 정리해뒀습니다. 제가 미뤄둔 일들이 그 여자 손을 거치면 금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그 여자가 제 기분을 너무 잘 알아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미역국보다 북엇국 드시고 싶으시죠? 허리 아프실 때는 이 쿠션 받치고 앉으셔야 해요. 오늘은 누군가 전화 오길 기다리시는 얼굴이네요. 처음엔 그냥 눈치가 빠른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어르신 상대 많이 해본 사람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안방 장롱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를 꺼내고 있었는데 선영 씨가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중요한 건 윗칸보다 아래칸이 더 안전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남편 사진, 오래된 보험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르신들 댁 다니어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그냥 본능 같은 거였어요.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 며칠 뒤엔 더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다가 제가 조금 놀랐는지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선영 씨가 얼른 물컵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놀라시면 기침부터 나오시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제 남편만 알던 버릇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거나 화가 나면 말보다 기침이 먼저 튀어나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당신은 성질보다 기침이 먼저 나온다 하며 웃곤 했습니다. 딸도 잘 모를 일이고 아들은 더더욱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그 여자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보다 보면 알 때가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여자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집 구조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선영 씨는 처음부터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화장지 여분이 어디 있는지, 김치 냉장고 뚜껑이 왼쪽이 잘 안 닫힌다는 것, 베란다 창문이 힘줘 올려야 잠긴다는 것, 약봉투를 제가 늘 거실 서랍 두 번째 칸에 둔다는 것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선영 씨, 우리 집 처음 오는 거 맞죠? 그 여자는 행주를 짜다가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공손했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다정했지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비가 오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은 목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선영 씨가 주방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못 들은 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네, 아직은 모르세요.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없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통장 쪽은 그대로예요. 예전이랑 달라진 건 없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왜 내 통장을 확인하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선영 씨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더 지켜볼게요. 지켜본다. 그 말이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저는 급히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앞까지 와서 담요를 한번 정리해 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어머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선영 씨 아는 사람이니? 딸은 뜸도 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이 이상해. 우리 집을 너무 잘 알고 오늘은 통장 얘기까지 하더라. 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네. 혼자 있으니까 예민해진 거야. 요양보호사도 사람인데 그렇게 의심하면 어떡해. 저는 화가 나기도 전에 맥이 풀렸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딸은 먼저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괜히 그러겠니? 엄마, 제발 사람 피곤하게 좀 하지 마.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딸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지? 누구랑 통화한 거지? 왜 우리 집 일을 그렇게 잘 알지? 이틀 후 선영 씨가 시장에 간다며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부끄러운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여자가 더 무서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손수건, 약통, 작은 수첩이 있었고 맨 안쪽 지퍼 주머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옆에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선영 씨와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볼펜으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1년 여름. 당신이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사업상 아는 사람이었을까?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선영 씨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선영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그 여자는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청도예요. 부모님은 살아 계세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잘 모릅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 말 속에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선영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진 내가 봤어요. 그 여자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설명해봐요. 우리 남편이랑 당신 어머니가 왜 같이 있어요?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순간 이상하게 억울해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야 하죠? 남편이 죽은 지 8년인데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알아야 해요? 그때 선영 씨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다정한 요양보호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어머님 남편분과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어머니는 평생 한 사람만 기다리다가 망가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는 차분하게 너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남편은 지방 공장에서 일할 때 김미숙이라는 여자와 가까워졌고 결혼을 약속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반대로 결국 저와 결혼했고 그 후에도 몇 년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그 여자를 붙잡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선영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끝까지 믿었어요. 언젠가는 자기를 책임질 거라고. 적어도 아이 문제만큼은 정리해 줄 거라고. 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영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혼외자가 지금 우리 집에 요양보호사로 들어와 있었다니.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거짓말. 제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땐 거짓말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죽기 전에 하신 말을 듣고 나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 복수하러 온 거예요? 제가 묻자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적어도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을 직접 보니까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선영 씨가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따님이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따님이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제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알고 있었다고? 선영 씨 말에 따르면 제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못한 서류와 돈이 조금 있었답니다. 김미숙 그러니까 선영 씨 어머니 앞으로
돌려주기로 한 돈과 약속이 있었고 그 흔적이 남편의 오래된 서류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딸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됐고 그때부터 선영 씨 존재를 알고 있었답니다. 따님은 절 찾아와서 어머님 상태도 볼 겸 혹시 서류 위치를 아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달라고요? 정확히는 어머님이 뭘 알고 계신지 통장이나 문서가 아직 그대로 있는지 보라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은 요양보호사를 붙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돌보라고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저를 감시하라고 사람을 들인 거였습니다. 왜? 제 입에서 나온 그 한 글자가 너무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너무 쉬웠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예금 작은 상가 하나. 딸은 그 모든 게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과거의 흔적이 혹시라도 밖으로 드러나면 재산 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갑자기 지난 몇 년간 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 집은 나중에 팔고 작은 데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엄마, 통장 정리는 미리미리 해놔야 돼. 엄마 혼자 다 관리하려면 힘들잖아. 그게 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저는 그날 밤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딸은 처음엔 바쁘다며 미루더니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저녁 늦게 집에 왔습니다. 거실엔 저와 선영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뭐야? 저는 사진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설명해. 딸은 처음엔 모른 척했습니다. 정말 잠깐만요. 딱 몇 초였습니다. 그러다가 선영 씨를 한번 보고 결국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말 안 한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충격받을까봐? 아니면 내 몫이 줄어들까봐? 딸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몰아가지 마.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니? 내 집에 사람 들여서 내 통장, 내 서류, 내가 뭘 아는지 확인하게 한 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해? 딸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과거가 복잡했어. 나도 우연히 알게 된 거고 괜히 일 키우기 싫었어. 엄마도 알면 힘들어질 것 같았고 그래서 나를 속였니? 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큰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라 침묵을 볼 때라는 걸요. 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그때 처음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돈이 목적이었으면 진작 법적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기다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쩌자는 건데요? 선영 씨가 저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결정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셔야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배신감과 충격으로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늦게 진실을 안 사람이 저였지만 이제부터 가장 마지막 결정을 내릴 사람도 저라는 걸요. 저는 미리 꺼내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저에게 직접 준 봉투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 장롱 깊숙이 넣어뒀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차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진을 본 뒤 처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각서 한 장과 통장 사본 그리고 남편 손글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에게 약속한 돈 5천만 원. 내가 정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대신 전해달라.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몇 번이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끝까지 정리하지 못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의 성실함만 믿고 살아온 겁니다.
딸은 그 봉투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 저는 딸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이 집과 상가 내 예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는다. 누가 관리하자, 정리하자, 명예 바꾸자 하는 소리도 하지 마라. 딸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둘째, 내 아버지가 남긴 이 돈은 그 사람이 평생 미뤄둔 빚이다. 그 빚은 내가 대신 정리한다.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 왜 엄마 돈으로 그런 걸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내 돈? 이게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 인생 무너뜨리고 끝까지 덮어둔 돈이야. 이건 상속이 아니라 빚이야. 딸은 입술을 깨물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선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엔 분노도 없고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오래 울다가 더는 눈물도 안 나는 사람처럼 지쳐 보일 뿐이었습니다. 선영 씨, 제가 부르자.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께 일어난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남편이 남긴 빚을 모른 척하며 죽고 싶지는 않아요. 선영 씨 눈가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약속대로 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내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법적으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냅시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선영 씨는 손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돈보다 사과를 더 원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평생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들은 돈보다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를 더 바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남겨진 사람만 뒤늦게 정리할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도 뜸해졌고 처음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언제나 걱정인 척 다가와 제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가져가던 사람이 조용해지니 집 안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그 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엔 정말 원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어머님도 진실 밖에 서 계신 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상엔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였던 사람도 있고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다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자동으로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피가 섞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영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남편 각서에 적힌 돈과 그동안 제가 정리한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약속이었으니까. 선영 씨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안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 여자는 결국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슬프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어느 날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도 아버지 일을 알고 너무 충격이어서 돈부터 지키려 했다고, 엄마를 잃을까 봐 더 꽉 쥐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내 사정도 있었겠지 하며 먼저 달래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면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정리하려 들지 마라. 저는 딱 그 말만 했습니다. 그날 딸은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과 휘둘리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노후에 제일 무서운 건 몸이 늙는 게 아닙니다.
판단을 남에게 넘기는 겁니다. 외롭다고 무섭다고 귀찮다고. 내 통장, 내 집, 내 결정,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누군가의 손에 맡겨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진짜 작아집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제 삶을 다시 제 손에 쥐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 상속 관련 서류를 다시 정리했고 유언장도 새로 썼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남길지보다 어떤 조건으로 남길지를 더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재산도 제 삶도 아무도 대신 결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박선영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남편이 남긴 그림자도 딸이 숨긴 계산도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오래 혼자라는 이유로 작아져 있었는지도요. 아이러니하지요. 우리 집 비밀을 다 알고 있던 그 여자가 결국 제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누가 나를 버렸는지보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남편은 죽어서 아무 말이 없고 젊은 날의 죄도 이제 와서 직접 사과할 수 없습니다. 딸은 아직도 제 앞에서 완전히 편해지지 못합니다. 선영 씨와도 다시 자주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거짓 위에 다시 살 필요는 없다는 걸요. 이제 밤이 오면 예전처럼 무섭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집은 조용하고 시계 소리도 들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젠 그 정막 속에서도 내 심장 소리가 겁나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고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다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려놔야 할 건 쓸데없는 미련이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건 내 삶의 결정권입니다. 저는 72이 되어서야 그걸 배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온 그 여자가 우리 집안 비밀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게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 마지막을 바로 세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삶을 대신 정리하려 든다면, 나이 들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면 편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여러분 손에서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물어보십시오. 이 결정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더 편한 길인지. 저는 너무 늦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조금 더 일찍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밤 선영 씨가 떠나기 전 제게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님, 사람은 진실을 안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더는 속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속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침묵에도 자식의 계산에도 내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착각에도 더는 속지 않을 겁니다. 저는 늙었지만 끝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은 반드시 제가 직접 할 겁니다.